학교를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진짜 필요합니다. 고대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방법, 중세에 인식하는 방법, 고대에 인식하는 방법은 신화적 패러다임에서 인식이 됐죠. 중세의 그 종교적 패러다임에서 인식이 되고, 다음에 근대에 와서 데카르트식의 이성주의의 인식 방법,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우리가 구조주의라는 걸 이야기하고, 지금은 후기 구조주의 패러다임이다,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이었는데 다 이해하시는 것으로 알고 이제 그 다음 층도 나가겠습니다. 실은 이제 지난주에도 서울특별시 유가정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특강을 이틀 동안 기조 강연을 갔다 왔어요. 왜 그런데 기조 강연에서 제가 가게 되냐면 지금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그 새로운 패러다임에 우리가 대처를 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그 다음 세계를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어서 제가 많이 불려다닙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이 책에 다 쓰여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학습 본능이라는 게 과연 있는가, 학습 본능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오늘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면서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교재를 쓰거나 그럴 때 앞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께서 아실 것들은 어떤 거냐면 페이지 133쪽입니다. 133쪽에 이게 2017년도에 쓰여진 책인데요. 이제 좀 꽤 연식이 됐죠. 그래서 이미 첫 번째 판은 다 팔리고 두 번째 판 지금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가장 포인트는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한다 하는 거죠.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이 책의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학습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본능을, 아이들은 학습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 학습 본능으로 그걸 충족시켜주면 된다는 것이 포인트인데, 우리가 꼭 놓치고 있는 것들은 그 학습 본능을 뺏어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는 것은 본능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부모님들이 그 본능을 살려주고 본능에 충족하게 해야 되는데, 그 본능을 부모님들이 뺏어가서 오히려 그 본능을 놓쳐버린 거죠. 쉬운 예로 보면 유아기 때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책 읽고 싶어지고 엄마한테 책 읽어달라고 하고 이러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은 책을 안 읽으려고 해요.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에게 책은 어디 멀리 가는 세상 이렇게 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그 본능의 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이게 본능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습을 본능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아이들의 놀이를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학습 본능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그 전에 PPT로, 제가 원래 PPT 강의 잘 안 하는데 그걸 먼저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이건 2016년에 크라우드 슈밥이라는 그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오자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 교육부 장관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었는데요. 그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전국에서 한 16명의 그 학자들과 어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교육부 산하의 미래교육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이제 제가 그 중에 한 멤버였고, 누구냐면 요즘에 유재석하고 같이 유재석하고 같이 나와 있는 카이스트 총장님도 같이 멤버였고요. 디지스트 대학 총장이고 지금 한양대학교 계시는 홍익대학교의 대학원장, 이런 분들만 교육부의 미래교육특별위원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명이었고요. 그때 이제 이 강의를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 그때 당시는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교육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게 우리는 쉽게 그냥 4차 산업혁명인가 보다 이거하고 똑같은데요. 뭐하고 같냐면 그 돌로 신석기 구석기하고 돌로 막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칼하고 총으로 싸우는 거 똑같아요. 아예 싸우면 안 되죠. 삽질하고 있을 때 포크레인으로 하는 거 똑같고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전의 혁명의 세대는 2차 혁명의 시대의 사람은 3차 혁명에 있는 시대의 사람들한테 도저히 하려고 해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걸 뭐라고 하냐면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에 이전 패러다임은 이후의 패러다임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혁명이라는 의미 아시죠? 혁명은 뒤집어 엎은 거예요. 이 혁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유의 체계까지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이 혁명을 이야기하거나 그럴 때는 가장 먼저 이야기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조, 어떻게 보면 철학적 배경 같은 것들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본은 2차 산업혁명 때 일본은 가세를 했어요.
이게 되게 쉬운 것은요, 1차 산업혁명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증기기관의 혁명이고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혁명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3차는 컴퓨터, 자동화죠.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때 굉장히 이게 좀 잘 접근했는지는 솔직히 궁금해요. 왜냐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드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을 말해요. 지금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는 사무실에 있는 사무 자동화예요. 그렇지만 사물 인터넷이라 가지고 아예 기계 자체가 컴퓨터가 되는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에요. 드론, 인공지능 이런 패러다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3차 산업혁명에 우리나라는 가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8위가 되니 9위가 되니 그랬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우리는 이제 걱정되는 거죠, 실은. 근데 보겠습니다. 보면 제일 애석한 것은 이겁니다. 왕이 누구였냐는 거죠. 2차 산업혁명 때 우리는 생존권의 위협을 당하고, 왜 그러냐면 2차 산업혁명 때 우리는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 안으로. 근데 2차 산업혁명을 일본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의 그때 당시에 일본의 왕은 메이지였습니다. 메이지가 태어난 연도가 우리나라의 고종이 태어난 연도가 똑같아요. 똑같은 연령대에 똑같은 나이에 태어난 왕이 두 사람 간의 차이가 두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아예 국가의 운명이 바뀌어가지고 다 뒤집어졌잖아요. 이게 시사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대통령을 잘 뽑자, 이건 다른 문제예요. 왜냐면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가정의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대통령 잘 뽑아야 돼, 저것들 고종 이렇게 표현하지만 자기 자신이 그 위치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산업혁명에 아예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 이 사유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위치 지어져야 되는지 이것에 관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아이들은 우리가 2차 산업혁명 때 가세 무대에서 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도 아이들은 그 시절의 그 산업혁명의 물결에 그 시대의 변화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이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아니요, 생존할 수 있는데. 그러죠. 일제시대도 살았어요. 우리가 생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제시대도 살았다니까. 먹고 사는 건 다 했어요. 하지만 삶의 질이라든지 그 아이가 누려야 될 수준이라든지 그 아이가 세계 속에 있어야 될 위치 지어지고 있는 그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랐던 거죠.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왕한테 달려서 나라 운명이 바뀌어졌듯이 여러분들한테 달려서 여러분들 자녀의 운명, 여러분들 가정이 달려진 거죠. 완전히 바뀐 겁니다, 패러다임이.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148쪽 한번 볼까요? 148쪽? 148쪽 보면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 보면 우리는 타고난 범주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범주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 범주를 수정하기도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의 패러다임은 어떤 패러다임이었냐면요, 지난달에 구조주의라는 것이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을 구조 시스템 안에 집어넣기 시작해요. 이 구조 시스템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아이들의 발달도 이 교육학에서는 감각운동기, 전주잡기, 구추적기, 행식잡기 이렇게 기를 만들어서 감전, 구형, 성격 같은 경우도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성격도 이렇게 말하고 사회심리학적 병행도 신자주근, 신뢰감, 자주성, 주도성, 불변성 그래가지고 교육하는 사람 다 해요. 신자주근, 정친, 생통 이렇게 다 외웁니다. 이런 식의 패러다임이었던 거죠. 모든 걸 구조 안에 집어넣었어요. 이게 구조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우리가 머리가 좋아지는 것도 어떻게 평가했냐면 인지구조가 확장된 것을 우리가 머리가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구조의 틀 갖고 받아들여요. 걸어다니는 것은 다리가 4개면 다 개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인식을 해요. 다리가 4개면 개라고 인식하는데 이 인식이 아이가 인지구조가 정교화되면 그것을 삐아지는 정교화되는 방식을 동화, 조절, 평형화가 그랬어요. 인지구조가 정교화가 되면 다리가 4개면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강아지를 보면 강아지 종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강아지예요. 하지만 강아지 종류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성주의라고 해요. 인지구조가 확장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아이들을 교육시키기가 그 당시 아니라 지금 이전 세대죠. 지금하고 그게 경계선이에요. 지금의
지금은 구성주의 교육에 의해서 교육한다고 일반 학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구성주의 패러다임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인지구조의 확장, 지식의 틀의 확장, 지식의 틀이 얼마나 정교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목적은 누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예요. 아는 것만 갖고 받아들이니까. 그게 이전 거였습니다. 그게 여기서 말했던 대로 우리는 범주를 갖고 태어나고 범주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 그 말이에요. 뭐든지 범주가 프레임, 그걸 뭐라고 하냐면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 스키마를 확정시키는 것이 교육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 구조가 지금까지는 바둑판처럼 정형화되어 있던 구조라고 하면 이제 후기구조주의가 지금은 후기구조주의라고 해요. 이 시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어떤 것이 되냐면 나무뿌리처럼 구조 자체가 굉장히 불확정적이고 유동적이고 이런 구조 상황 속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 패러다임. 아니 우리 학교를 졸업한 애가 저렇게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는데 왜 저렇게 잘 나왔지? 그게 이상했던 거예요. 의심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교육하는 입장이. 왜냐면 걔들이 어떻게 놀았는지 알기 때문에. 근데 걔들이 왜 저렇게 잘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하고 지난 한 학기 동안 늘 고민했어요. 그 고민 때문에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도저히. 그 고민 때문에 했는데 그게 패러다임의 승리였던 거예요. 신석기하고 철기시대의 청동기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교육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하나를 깊게 연구하는 것은 생각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고요. 넓게 연구하는 것은 프레임의 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육 현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만한 얇은 책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를 꼬고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세상을 받아들이거나 그럴 때 이만한 얇은 책에 있는 교과서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방이 넓게 펼쳐져 있으면, 그래서 깊게 공부하는 것은 방법론을 공부한 것이라고 하면, 넓게 펼쳐진 연구하는 방법들, 거기에 파생되는 것들을 공부한 것이라고 하면 그게 요즘에 하는 PBL이죠. 하지만 거기에서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넓게 공부하는 것은 각가지의 망들이 있어서 그 망 안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거나 그럴 때는 공부를 아이가 지금 이것이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거 공부해,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일반 학교에 있다가 여기 온 아이들한테는요, 무슨 공부를 시키려고 하면 시험에 안 나온다면 아예 공부를 안 해요.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하면 보지를 안 해요. 우스갯소리를 하나 이야기하자면, 오늘 아침에 제가 올렸던 것은 그것도 기출문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기출문 문제다 하고 말하면 그제서야 공부를 하지,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공부를.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망이 많이 있으면 그 망을 갖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거든요.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 그러죠. 조금 쉬운 말로 자기가 만났던 남자들, 우리 어머니들 만났던 남자들, 봤던 TV에 있는 사람들, 봤던 책의 이야기들, 그걸 가지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걸 가지고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바둑판 같은 그런 구조였지만 이제는 후기구조주란 말은 탈구조주의가 아니에요. 구조는 구조인데 엄청나게 얽히고 복잡하게 설켜있는 그런 구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주화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이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지금의 패러다임은 인공지능을 설명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어야 돼요. 인공지능을 설명할 수 있는 패러다임은 우리가 흔히 복잡성 이론이라고도 하고 방금 말했던 후기구조주의로 이걸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후기구조주의의 패러다임은 되게 특이해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일 때 절대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전 것은 다 잘못됐어, 그리고 새로운 것에 관한 것이 맞아, 이게 아니에요. 해겔이 말했던 정반합이라는 것은 반은 정을 안고 하고 반에서 등장하는 합은 그 합에는 정과 반이 같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반합은 반에서 합의 출현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정누리과정 해가지고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전부 다 애들을 억지로 놀리기 시작해요. 막 숲으로 보내기 시작하고 놀게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것 때문에,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전에는요, 마을에서 뭘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뭘 모르면 그 많이 알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거죠. 지금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전능하신 네이버가 다 갖고 있어요. 네이버 안에 다 있어서 사람이 가져야 될 능력은 다른 능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예전에 필요한 능력과 지금의 능력은 달라요. 예전에 신석기 시대나 그럴 때는 어떤 능력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때는 많이 하고 막 차고 힘세고 사람들의 외모도 이렇게 막 저같이 코 크고 입술 크고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죠.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인기가 없죠. 섬세하고 배려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의 외모가 인기를 끌고 그런 사람들에 관한 능력이 더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부분은 어디 나와 있냐면 자 55쪽 보겠습니다. 55쪽 56쪽입니다. 56쪽 페이지 56쪽에 보면 4차 산업 드디어 책을 샀는데 이제 보기 시작하죠. 제 페이지 56쪽 보면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이 뭐냐 했을 때 57쪽에 보면 첫 번째 것이 상황 맥락, 두 번째 것이 정서, 세 번째 것이 영감, 네 번째 것이 신체 지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부모님들께서 작년 11월에 강의한 것 중에 하나가 메타인지라는 걸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의 네이버에 뭘 치면 되냐면 메타인지 앤드 영재, 메타인지 앤드 학습 부진화 치면 나와 있어요. 학습 부진화가 없는 능력이 뭐냐면 학습 부진화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지능은 정상인데 공부를 못해요. 이게 학습 부진화예요. 지능까지 떨어지면 멘탈 리타드 해가지고 정신 지치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지능은 정상인데 공부를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학습 부진화를 해요. 그게 그런 유형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못하는 거 없는 것이 뭐냐면 메타인지예요. 영재의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메타인지예요. 이 메타인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끝나고 나서 우리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오늘 집에 가서 뭘 할까? 동시에 다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책을 읽을 때도 메타인지 독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 책 페이지를 갖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아이들하고 유추하면서 읽는 거. 이야기를 있으면서 계속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질문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있을지 나와 있으면서 나를 한 바퀴 더 뒤 물러서서 나를 바라보는 거. 이게 메타인지 초인지라고 해요. 이 메타인지가 있냐 없냐, 이 메타인지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느냐를 그게 인공지능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예요. 이 인지가 필요한 것이 여기 크라우드 슈바이 말했던 상황 맥락에 해당합니다. 맥락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맥락에 맞게 행동해, 맥락적으로 행동해. 근데 이 맥락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맥락이 영어로 컨텍스트예요. 텍스트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글자, 이걸 텍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이걸 텍스트북이라고, 글을 텍스트라고 해요. 텍스처. 이 텍스트인데 비가 온다 하면 아이들은 비가 온다 그러면 오늘 비 오면 숲에 가서 놀 건데 너무 좋아, 신나. 비가 온다에는 신남이 있어요. 그런데 집에 있는 엄마는 오늘 또 흙탕물에 옷을 젖어서 오겠네, 비가 온다 그러면 그 비가 온다는 좌절과 슬픔과 불안처럼 자기의 노동의 의미가 있어요. 텍스트 안에 컨텍스트, 텍스트와 텍스트 그 사이에 있는 그걸 맥락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맥락을 영어로 컨텍스트라고 하거든요. 이 상황 맥락, 이것에 해당되는 것을 캐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필요한, 이 시대가 필요한 능력이죠. 그것을 제일 잘 갖고 있는 애들이 영재의 교육이에요. 영재의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것이죠. 그것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죠. 심지어는 수능에서도 그 테스트를 뽑아내는 능력이 수학 23번 30번 문제예요. 수학 23번 30번 문제는 그냥 나오지 않아요. 실은 부모님들이 열심히 죽으라고 애들을 공부시켜도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본질적으로 내구조를 바꿔주지 않으면 성적이 안 나와요. 노력해서 수능 안 나와요. 학원 많이 다닌다고 성적 안 나와요. 너무 비참하겠지만 나와봐야 3등급 2등급이에요. 안 나온다니까요. 왜냐면 내 자체, 내가 갖고 있는 생각하는 방식이 계속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맥락적 지능을 길러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걸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걸 첫 번째 능력으로 상황능력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요, 정서 능력이죠. 내가 얼마나 많이 공감하느냐, 공감하느냐가 능력인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 자영업을 하시거나 사장님, 오너를 되신 분이나 아니면 지금 전부 다 위치가 부하 직원을 뽑을 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뽑을 때 뭐 봅니까? 옛날에는요, 누가 뭘 잘하냐 뽑았어요. 요즘에는 잘하냐 안 뽑습니다. 뭐 보고 뽑냐면요, 전부 다 인성 보고 뽑아요. 다. 그 사람이 어떻게 잘 생활하냐, 인성 보고 뽑습니다. 이 인성 안 길러주면 안 되죠. 근데 인성은 어떻게 되냐? 길러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 정서라는 것은 능력이에요, 지금은. 그 사람을 누군가 갖다가 저 같은 것도 뭐 프로젝트 하거나 그럴 때, 몇 억짜리를 저한테 딱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프로젝트 하거나 그럴 때 누구하고 같이 하냐면 똑똑하냐고 같이 안 해요. 나하고 공감이 되고 분위기 안 해치는 사람 하죠. 지 혼자 잘 나가고 하는 사람들은 고작에 만 1,000만 원, 1,500만 원 프로젝트밖에 못해요. 제일 중요한 게 정서는 이제 능력입니다, 능력.
정서가 능력이죠. 이 정서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딱 하나예요. 정서는 남을 돌볼 때 자기도 돌봐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아빠들 특히 주말 되면 집에 눕고 싶고 나가기 싫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안 그렇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가기 싫어요. 나가기 싫은데 내 아이를 위해서 미술관도 가야 되고 내 아이를 위해서 어디 가야 되고 가요. 가다 보면 나도 좋아져요. 나도 재밌어집니다. 내가 우리 학생회 때에다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학생회를 위해서 뭘 해줄까, 동생들한테 뭘 보여줄까, 그러다 보면 너희들은 자연히 해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똑같습니다. 내가 남에게, 타자에게 뭔가를 해주고 뭔가를 베풀어 줄 때 자기는 스스로 오는 거예요. 남에게 남이 뭐가 필요하다, 타자가 뭐가 필요하다는 것에 관한 공감 능력,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 이 정서에 해당되는 거. 세 번째, 인스파이어드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투이션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 영성이라는 문제가 이제 또 하나의 화두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영성이라는 것. 그럼 그 영성이 뭘까? 이게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을 때 E는 MC의 자승이라는 공식이 잠자다가 번뜩 생각이 났대요. 그리고 3년 동안 그걸 증명하기 시작했대요. 잠자다가 번뜩 생각나는 거, 어떻게 보면 인투이션에 해당되는 거죠. 인스파이어드하고 똑같은 말,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그걸 길러줘야 됩니다. 그것을 길러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아이들이 많이 자기의 본능을 빼내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을 마주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을 부딪히는 겁니다. 자기가 없이 타자하고 부딪힐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것이에요. 자기의 것을 끄집어내는 거. 그래야지 그 인스파이어드, 인투이션 이게 가능한 겁니다. 직관이 가능한 거죠. 마지막이 신체에 해당되는 거죠. 건강에 해당되는 거.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을 잘 관리하느냐, 이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포인트를 합니다. 서울에서 유치원 원장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걸 보냐면 차에 내리면 아빠가 우산을 들고 애를 똘똘똘 말아가지고 안아가지고 그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비 한 방울도 안 맞으려고 유치원 현관문으로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옷을 또 몇 개월 벗게 돼. 그 애는 항상 감기가 따르고 살아요. 항상 감기 따르고 살아요. 누가 애를 감기를 걸게 합니까? 지는 아빠 엄마가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옷을 약간 춥게 입어야지 감기 안 걸리잖아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자기들이 아이들을 못 믿고, 다시 말하면 아이들 존재를 무시하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죠. 일단 건강에 관한 문제,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들의 어떻게 보면 과보도 하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이것은 동아일보에 나온 건데, 제가 실은 이 강의를 정부에서 강의할 때 스승의 그때 강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5월 15일자입니다. 대의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1900 몇 년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왕의 연호를 썼어요. 광무 몇 년 이런 식으로 대한제국 이후에 광무라는 연호를 썼다 그러잖아요. 대의정은 일본의 그거죠.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1921년이에요. 1921년도에 사설에 나온 겁니다. 뭐라고 썼냐면 공업 입국을 논하노라 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듯이 지금 제가 후기구조주의 패러다임을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하듯이 그 당시 지식인들도 공업 입국을 논하노라, 공업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공업은 잡학이잖아요. 이공계는 안 했어요. 그 당시는 이공계 의사 다 잡학이었죠. 학문이 아닌 잡학이에요. 잡학. 이 당시에도 제일 똑똑한 애들은 뭐였냐면 면석이, 공무원. 이 당시에 제일 똑똑하면 동네에서 사범학교 선생님, 면석이, 공무원. 무조건 공부가였죠. 이 당시에. 이공계는 다 잡학이었어요. 이때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목이 터져라고 말합니다. 공업 입국을 논하노라, 공업 입국을 논하노라,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말을 했는데 누가 아니라고 합니까? 옆집 아줌마들이 아니다 그래요. 옆집 아줌마들이 그거 아니래요. 자기가 걸어가 보지못한 일을 자기 혼자 아니래요. 그렇게 살면 안 된대요. 우리나라 저걸 지식인들은 목이 터져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저하고 똑같이 말을 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심지어는 현실에 들어와가지고 수능 100날 공부해보라고 그러거든요. 안 돼요. 그것도 기우지만 아닙니다. 하여간 이건 2016년도에 나온 거예요. 16년도 연대에서 나온 건데요.
행복이 마이너스면 교육은 위에요. 우리나라 그죠? 행복은 22입니다. 그럼 교육은 3이죠. 애석하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뭐 제가 말하는 삶이니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행복을 포기해야 되겠죠. 나중에 애가 지금은 좀 포기하더라도 그게 어머니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좀 참아. 지금은 좀 포기하더라도 나중에 네가 행복해. 참았는데 행복합니까 지금? 지금 좀 참아 그럽니다. 그게 지금 이거죠. 이 패러다임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다 그래요. 스페인 진짜 행복하대요. 여기는 와 난리돼요. 근데 공부 진짜 못하죠. 네, 다 못합니다. 그 스페인. 또 볼까요? 오스트리아 행복 2예요. 근데 공부 바닥입니다. 바닥. 오스트리아도. 또 볼까요? 심각하죠. 또 있습니다. 핀란드 그런 거 어떻습니까? 핀란드는 450년을 스웨덴의 속국이었다가 50년을 러시아의 속국이었어요. 500년을 다른 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나무밖에 없어요. 지하자원이 없어요. 그 나라는 핀란드가 유럽에서 핀란드와 헝가리만 우랄 알타이 지역이에요. 우리하고 어순이 똑같습니다. 영어도 되게 못할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어순이 똑같으니까. 근데 그 나라는 유럽의 거지 나라였다가 이략 유럽의 최고의 강한 나라 중에 한 나라로 부강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의 힘이죠. 근데 되게 특이합니다. 핀란드는 29살짜리 교육부장에 들어와가지고 오후 5시 집에 간 애들을 1시에 집에 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적을 없애기 시작하면서 패스 오 페일을 바꿉니다. 언제 바뀔지 몰라요 아이들은. 근데 우리나라 한 번 못 알아낸다면 끝까지 못 알아내요. 어렸을 때 성적에다가 자기를 갖다가 자기 자신의 스스로가 라벨링을 시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꽃피는 다르죠. 여러분들은 키 클 때 어땠습니까? 똑같이 1학년 되니까 키 크고 2학년 되니까 키 컸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애들은 6학년 때 커요 키가. 어떤 애들은 중학교 때 키가 크고. 다 자기마다 신체적인 것도 성장 속도가 다릅니다. 인지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69점하고 70점하고 뭔 차이예요? 큰 능력 차이입니까? 아니거든요. 69점이면 70점이나. 그게 그거죠. 그래서 핀란드는 패스 오 페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패스 오 페일로 바꿔버리고 두 번째 5시에 집에 간 애들을 1시 반에 집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을 하라는 거죠. 자기 생각과 자기 사유를 갖고 있으란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그게 핀란드를 만들어냈죠. 그게 핀란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핀란드는 그러나 교육은 10입니다. 그리고 행복지수가 저 정도. 우리보다 훨씬 높죠.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저희 카페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신우님이 보세요. 글을 얼마나 잘 썼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다가 어디다가 내놔도 중학교 1학년짜리 글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애가 믿깁니까? 6학년 때 처음으로 글을 읽기 뿌듯한 글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뒤에 댓글에 달아준 거 봤잖아요. 5학년 때 일기장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빠가 짜고 붙인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갑자기 좋아지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선례와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똑같은 말이에요. 네덜란드 행복도 하고 교육도 높습니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없다 그래요. 제가 이따가 제 마지막에 해놓겠지만 2006년도에 광주에 인도의 산티니게탄에서 광주에 사람을 데려갔어요. 그 당시 제가 광주에 데리고 온 사람이 인도 산티니게탄, 러시아의 톨스토이 학교, 일본의 키노쿠니 학교, 러시아의 자유학교, 영국의 슈타인 학교, 인도의 산티니게탄 이렇게 6개에서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 교육감하고 가서 제가 그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광주 오니까 선생님들 와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해주라 했어요. 스님들한테 되게 좋은 거다. 나는 좀 스님들 같이 공유하고 싶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 1억 얼마 되는 것을 제가 그 돈을 가지고 해외에서 리서치를 할 수 있는 돈이에요. 여기 교수님들 계시지만 리서치 할 수 있는 것을 리서치만 합니까? 가서 놀기도 하죠. 그럼 저는 그걸 쓸 수 있는 돈이 하나가 내가 그걸 안 쓰고 그분들을 한국에 불렀어요. 불렀을 때는 동시통역을 뒤에 세워야 되잖아요. 다 언어가 다르니까. 동시통역 세우고 그렇게 광주에서 급판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한 명도 안 보냈어요. 선생님들은. 그 당시 교육감님 이름이 안순일입니다. 한 명도 안 보냈어요. 한 명도. 저하고 친해가지고 보내준다 했는데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왜 안 보냈냐 물어보니까 국장들하고 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공교육에서 대안학교를 배울 수 있냐고 그랬대요. 그럼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강주여자대학교에서 제가 교수로 있을 때 했습니다. 강주여대생들 한 학년 50명이에요. 거기서 200명 갖다 채웠어요. 여기 교수님들 계시지만 수업 빼고 채운다면 같은 연령대 교수들 사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와주십시오 그러면 안 와줘요. 내가 왜 보내냐 그래요.
사정 해가지고 그게 자리를 틀었어요. 학부생들이 궁금하겠습니까? 그 학부생들이 그게 인도 산트링게탄이 노벨상을 4명 받았다니까요. 한 학교에서 노벨상을 4명 받았어요. 근데 신기해하지나 여러분들도 이렇게 안 신기하는데 그 학생들이 뭐가 신기하겠어요. 아니 여러 대학도 아니야. 유초 중고 있는 한 학교에서 노벨상을 4명 받았다고 목이 터져 저는 소름 돋았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진짜. 근데 노벨상을 4명 받았다니까요. 그런 학교가 있어요. 소름 돋고 막 가슴이 뛰고 눈이 충혈되고 잠을 못 잤어요. 그 다음날 사람 만나려고. 그 사람들 만나려고. 2016년도 광주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믿지도 않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혼자서 나 진짜 세상 살기 싫다까지 생각했어요. 진짜 이런 세상에 내가 뭘 하냐 이것까지 생각했었어요. 욕도 하고 그랬어요. 혼자서 교육감 욕도 하고. 그리고 안 되겠어서 2017년도인가 제가 EBS에 말해가지고 다큐를 찍겠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있습니다. 다큐가. 그리고 그 이후에 2020년도에 송파구에서 말해가지고 또 데려갔어요. 제가 안 와요. 있는데 안 와요. 그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가 있다는 것이 소름 더 안 나고. 근데 그때 그랬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사람은 바다를 갈라줘도 안 믿어요. 바다를 갈라줘도 이게 있다 그래도 안 믿어.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려줘도 안 믿어요. 특이하죠. 심지어는요 우리 학교 애들이 이렇게 놀고 작년에 공부를 해서 성적에서 대학을 갔다 안 믿어요. 사람들이 네가 똑똑하니까 뭐 아니요 근데 다른 애도 그런다니까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그것도 안 믿었는데 이걸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진짜 특이해. 이것도 안 믿어요. 네덜란드 이렇게 통계가 나온다니까요. 있다니까요. 행복도 하고 공부도 잘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를 믿어야 돼요? 얘를 보고 얘를 모델링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네덜란드에서 학위받았고 교수님이 안 계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퍼져. 이게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그잖아요. 그 나라에서 공부를 해야지 그 나라가 이식이 돼요. 네덜란드 없었습니까? 있다니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소름 돋지 않아요? 저는 소름 돋았어요 진짜. 산트링게탄도 소름 안 돋죠. 있다니까요.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애써 부인하려고 해요. 실제 우리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여기서 놀고 공부했던 애들이 성적이 잘 나와 왔잖아요. 그거 잘 살고 있잖아. 근데 안 믿어. 사람들은 진짜 특이해요. 인간이라는 것이 자기가 당해봐야지 알아요. 안 믿어요. 그렇게 하면 그런다고 말하면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실은 그거였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걸 느꼈냐면 믿음은 기적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일상에는 끊임없이 기적을 발생하는데 믿음은 기적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의 문제 같아요. 믿음이 엄청나게 큰 능력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자, 또 보겠습니다. 왼쪽에 이것은 제가 2014년 때 국회에서 발표할 때 이걸 했습니다. 제가 청계산 숫자람터라고 있어요. 순유치원인데 거기는 막 이은경, 차두리, 그 연예인들 자녀들 방배, 서초, 강남 쪽에서 와요. 거기 연예인들 자녀들 많이 다니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국회의원 사모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때 제가 거기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강의를 했는데 그때도 그분 관계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저를 그래가지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은 국회의원인데 어디 국회의원이냐면 부산 내 국회의원이에요. 저하고 전혀 연고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초청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 3가지 모형을 강의했습니다. 왼쪽 걸 했습니다. 저는 그냥 막 놀리겠어요. 놀리게 하는 것이 교육인 줄 알았어요. 사정없이 놀았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에게는 학습 본능이 있기 때문에 놀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이쪽에 있는 것은 언제 한 거냐면 2016년도에 스페인 가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다 영어로 써져 있습니다. 스페인 가서 발표할 때 그냥 막상 놀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 교재 313쪽에 있습니다. 그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그 해입니다. 페이지를 맞추려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거 있습니다. 여기 3가지 모형이에요. 이 3가지 모형이 있을 때 이거 모형에 바탕이 되는 것이 학습 본능입니다. 아이들에게 학습 본능이 있어서 그 본능을 믿어줘야 되는 것이 이제 가장 포인트죠. 이 학습 본능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인식론 자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상호 객관주의적 인식론입니다. 객관주의적 인식론이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고 나를 객체화시키는 거죠. 내가 했지만 나를 한 걸음 물러서서 나를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아까 메타인지 같은 거예요. 나를 보는 거죠. 이 교실 교육에서는 you don't know what you don't know입니다. 네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네도 몰라요.
그래서 know what you don't know. 알아라. 네가 뭘 모르고 있는지 알아라가 이 교육이에요. 보면 아이들은 터득한 것을 뭐라고 어떤 걸 터득하냐면 knowledge를 터득합니다. 지식을 터득하죠. 그러나 우리 하려학교 같은 이런 숲교육은 you don't know what you know. 네가 알고 있는 것을 네가 몰라요. 다 아이한테 답이 있는데. 그리고 know what you know. 네가 알고 있는 걸 알아라요. 그래서 이런 식의 교육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지금 돌을 모으고 있습니다. 돌을 모으고 있으면 이 돌을 가지고 분류를 시켜요. 분류를 시키고 그 분류를 시킨 것의 특징을 잡고 특징에 대해서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집합이라고 표현해요. 그 집합을 수로 표현한 것이 수열이고요. 이것을 함수로 표현한 것이 미적분학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그것에 관한 공통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국어 시간에도 어떻습니까? 문단이 있으면 거기에 관한 중심 문장을 끄집어내고 요약을 하잖아요. 이것에 관한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교육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분류를 시작했거든요. 어린애들이 태어나면 처음으로 하는 분류가 우리 편 나무 편이 나를 도와준 사람 도와주지 않은 사람. 그러다 점점점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인지구조가 확장되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포인트냐면 자기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교육은. 그래서 돌을 갖고 오면 분류를 시킵니다. 이 분류가 뭐냐면 지금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컴퓨터는 언어가 0, 1, 0,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적, 아군, 또 아군이 뭐 이렇게 분류하는 개념이에요. 전부. 그래서 그 언어가 0, 1, 0, 1 그럽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오면 숲교육 같은 경우는 그런데 돌을 먼저 가면 여기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너는 어떻게 이걸 이름 지었어? 이거 어떻게 왜 이름을 지었지? 공통된 특성을 뽑아서 거기에 네이밍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가 뭐냐면 근데 있잖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 지었대. 이건 화강암이라 지었대. 이건 뭐 돼? 하고 자기 생각을 먼저 갖고 타자의 생각과 조율해야 돼. 근데 애들이 다른 사람 생각을 안 받아들이면 놔두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받아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아이들은 know, you know, what you know예요. 아이들은 이미 아이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을 출발하지 않죠. 내가 끊임없이 세상 살면서 끊임없이 익혀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고 수능해야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자기를 잃지 않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라 자기를 버려야 되는 것이 교육인 줄 알아요. 자기 생각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교육인 줄 압니다. 이게 여기 패러다임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앞에서 막 제가 어디서 발표를 했는지 어쩌니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신뢰를 좀 가지라고 한 겁니다. 여기 산티니게탄이에요. 이런 동네입니다. 이거 제목이 숲속의 도시 산티니게탄이에요. 타고르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요. 지금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 치질 걸리니 천만점 이렇게 난리 나죠. 이게 학교입니다. 이렇게 해요. 자,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입니다. 테드에서 나온 건데요. 이 사람은요 어떤 분이냐면 이겁니다. 이 사람은 테드에서 했던 수가타 마트라는 사람인데요. 테드 강연이거든요. 여기서 인도에서 벽 속에다가 컴퓨터를 놔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놓고 안 가르치고 벽 속에 컴퓨터를 놔두니까 애들이 그 컴퓨터를 만지고 놀면서 컴퓨터를 익히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만든 것이 뭐냐면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또 배우고 하면서 익히는 거예요. 아 되게 특이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번에는 이것을 굉장히 복잡한 화학식이 들어있는 그걸 넣어놨대요. 또 다른 지역에다가. 근데 그 지역에서도 영어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애들이 스스로 익혀서 서로 가르쳐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가르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지금 재개념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수가타 마트라예요. 테드에 있으니 제가 오늘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런 시도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고 검증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안 믿냐면 자기한테 올 때는 한참 뒤에 오거든요. 뭐하고 똑같냐면요. 이태리 밀라노에서 패션쇼 했던 것들을 입을 수 없어요. 이태리 밀라노에서 패션쇼를 못 입고요. 2년 뒤에 화순 장난에 등장하는 그 몸빼 바지를 입어야 돼요. 이태리 패션쇼에 등장하는 것이 딱 2년 있으면 화순 장난에 등장해요. 그 무늬가. 그런데 이태리 패션쇼라고 말을 해줘도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못 입어요. 자기는 화순 장난에서 몸빼 바지로 왔을 때 비로소 살 수 있죠. 5,000원 주고.
분명히 세계적인 학자들이라든지 교육학자들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관한 이야기 시간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안 끊으면 계속합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왜 거기에 자기 생성 이론이랑 시작해가지고 왜 학습 본능이라는 말을 하게 됐는지, 그 학습 본능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왜 그 학습 본능이라는 말을 하는지, 그것에 관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게도 나는 뭐 교육부에서 뭘 했고 어디서 뭐 강의했다 이 말, 나는 뭐 스페인 가서 쫙 강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 말하냐면 잘난 척하려고 말하는 것도 조금 있긴 해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검증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게 검증되어 있고 이게 지금 불려지고 있는 거죠. 제발 부탁이니까 2년 뒤에 몸빼바지 입고 있을 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태리에 있는 밀라노에서 나와 있는 패션쇼에 나와 있는 그 옷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이것은 뭐냐면요, 아마 오늘 순서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될 이것은 수학교예요. 이게 가장, 그래서 외국에서는 숲교육을 하고 숲으로 가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행복하려고 애들이 자연을 접하라고 단지 이걸 이야기한 것인 줄 알죠? 아니에요. 최근에는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이것을 해야지만이 이제 아까 말했던 직관이라든지 인스파이어드라든지 그런 거 말하는 거죠. 또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옛날처럼 뭘 아는 거, 뭐 지식을 모르는 것은 어떤 거냐면, 네, 나를 안 보고 자꾸 저걸 봐서 꺼거든요. 옛날처럼 지식을 잡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전부 다 지식이라는 것은 전등하신 네이버가 다 있어요. 지금 네이버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식의 시대가 아닙니다. 챗봇이라고 나오잖아요. 이제 글도 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글쓰기의 방식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앞으로 자기의 이야기가 글이 써져야 돼요. 예전에는 보편성 있는 글이 중요했지만 지금 자기 이야기가 써져 있는 글이 중요해요. 굉장히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있다고요? 학습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나와진 그 텍스트 그 뒤를 조금씩 읽어보시면 지금 제가 했던 말이 다 나와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학습 본능을 끄집어내서 그 본능을 내주는 거, 이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이것이 되어 있을 때 그 다음 것이 돼요. 굉장히 궁금하고 호기심 많고 탐구하고 이 과정이 충분히 돼야지 그 다음 공부가 됩니다. 이 과정이 시험에 안 나오는데요, 교육하기 수능하고 별개인데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망과 구조로 받아들여요. 그 가기 시작할 때 말이에요. 지금은 후기 구조주의 패러다임이에요. 나무뿌리 같은 거예요. 지금은, 예전에는 교육을 하거나 그럴 때 인지구조 확장이기 때문에 교육의 목적이 내면화했어요. 내면에서 인지구조가 확장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인지구조 확장이 교육의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 숲교육에서 교육의 목적은 인지구조의 확장이 아니라 관계 맺기예요. 얼른 알고 넘어가고. 보통 어떻습니까? 알고 넘어가가 아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푸코가 했던 글을 봤으면 보통 일반 학교는 푸코의 글을 10번이고 20번이고 쓰고 외우고 그걸 분석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한 번 쑥 읽고 다른 책이에요. 왜냐면 이미 그하고 관계를 맺고 내가 그것을 완벽하게 다 소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으로 그하고 관계를 맺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번에 건축인문하고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 관계를 맺으면 끝나는 거예요. 관계 맺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나가 있어요. 나가 없으면 안 돼요. 나가 있어야지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나가 없는데 어떻게 관계가 맺어지겠어요. 그래서 돌을 보거나 어떤 사물을 보거나 뭘 보거나 할 때도 나가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바라볼 때 나는 이 돌을 뭐라고 생각해? 이 돌을 어떻게 이름 붙일 거야? 이 돌의 특성은 이거야 하고 나가 있고, 그런데 세상 친구들은 어떻게 이름 붙였을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붙였을까 하고 나를 먼저 찾고 그거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애가, 왜 그러냐면요, 이 아이들이 해야 될 역할들은 기존에 있는 학문을 넘어서는 것을 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학문을 받아들이는 것을 하는 것은 2류 3류예요. 기존에는 넘어서려고 하면 자기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글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읽을 때도 나가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 달 등목은 화 잘내기입니다. 화 잘내기가 뭐냐면 이제 다 끝났어요. 화 잘내기입니다. 화 잘내기는 우리는 그동안, 원래 옛날에는 온이었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화내기에 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화를 내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화를 잘 내야 됩니다. 잘 내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땅이 넓어진대요. 징기스칸은 화날 때는 절대 결정하지 않았대요.
그 징기스칸은 세상에 제일 넓은 땅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화에 관한 문제에서 화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실은 우리가 교육학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도 그것에 관한 답은 어디에 써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서는 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경계짓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화는 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내 경계를 짓는 것이 화예요. 그래서 화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부터 없애고, 화는 경계짓기고 누군가가 내 경계로 들어왔을 때 그 경계에 들어오지 마라고 말하는 방식이에요. 그 경계에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방식이 완전히 자기를 잃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돼, 나는 여기야, 이렇게 하는 것이 화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아이들하고의 덕목은 화예요. 온유는 화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지 않는 것, 이 화를 내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화를 잘 내는 것. 내가 이럴 때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화를 낼 수 있어요. 네가 지금 기분 나쁘고 화가 나잖아. 어때 가슴이? 이런 거 물어봐주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하고 그거 갖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그런 상황이 있으면 하지마, 안돼, 너 화 뚝 그쳐, 이렇게 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갈등은 있어요. 그러죠? 누구든지 갈등과 어려움은 있습니다. 근데 갈등을 없애는 것이 학교 교육이 아니에요. 갈등하지 마가 아니고, 학교 교육은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화가 나거나 애들이 싸우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티처 모멘트예요. 그때 선생님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싸우거나 누군가가 안 좋아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 그거 왜 그랬어? 하고 추궁하는 것이, 왜 추궁을 할까요? 선생님들이 왜 그랬냐고 물어볼까요? 선생님들이 잘 알아요. 부모님도 똑같아요. 왜 물어봅니까? 부모님들이 형사가 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판사가 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물음이라는 것은 아이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해결하려고 묻는 거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혼을 낼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내가 아이에게 경계를 갖다 설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할 때 목적과 방향성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판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시키고 아이들하고 교육적인 이야기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우리 학교 덕목은 화 잘 내기,